그리고 이제 허리랑 목 쪽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게 또 음. 허리 디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에 안 좋은 자세나 습관 이런 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일단 뭐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는 습관도 아주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물체 같은 걸 들 때 무릎을 구부려서 요렇게 들면 좋은데 허리를 숙여서 들게 되면 근육 염좌 같은 게 올 확률이 높게 되고, 그리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허리가 블록처럼 요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요 앞쪽 공간에 요렇게 숙이면 허리가 요렇게 가까워지겠죠, 앞쪽이. 근데 가까워진 상태로 압력 부하가 증가되면 이제 그 모든 물질의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외상성 디스크나 이런 게 또 반복되게 되면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 무릎으로 굽혀서 들자. 네. 그럼 허리 아픈 사람이 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데드리프트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데드리프트가 한 15도 정도를 숙인 상태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추 특히 이제 4번, 5번, 1번 이런 쪽에 간격이 확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하중 부하가 생기면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것이죠. 데드리프트가 안 좋고, 또 같은 비슷한 원리로 윗몸 일으키기 또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동안 척추가 굴곡 위가 되면서 앞쪽 부분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는 좀 악영향이 올 수 있고, 또 SLR이라고 해서 다리를 그냥 통으로 드는 복근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특히 요추 5번과 1번의 앞쪽 부분에 부하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허리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반대로 아픈 분들에게 권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가장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저도 효과를 많이 봤던 운동은 로잉이에요. 로잉이라는 게 이렇게 케이블을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숙여가면서 이제 다리도 쓸 수 있고, 이게 또 팔 근육을 당겨서 팔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이 코어를 쓰려고 하면 팔을 쭉 편 상태로 코어의 힘으로 뒤로 가면 또 코어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또 팔의 힘을 좀 뺀 상태로 다리를 미는 위주로 가면 또 다리 운동도 되고, 그리고 허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 뼈와 뼈 사이 앞쪽 디스크에 부하가 많이 가지도 않고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로잉입니다. 그 허리가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병원에 가야 될 증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통증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음. 있을까요?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 중에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뼈도 있고 인대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장 흔한 허리 통증의 원인은 근육통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게 근육통인지 신경통인지 뭐 디스크인지 이거를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 일단 이제 이게 근육통일까 이런 걸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통증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약을 먹어보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동작 중에 허리가 아픈데 안 아픈 곳을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안 아파도 되는 곳이 2차적으로 아파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기간도 더 길어지고 아파지는 기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어보고 집에 있는 뭐 타이레놀 같은 걸 복용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이 총 치료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단지 이제 뭐 후관절에서 오는 통증도 있고 근육에서 오는 통증도 있고 하지만, 이게 내가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방사 통증이 생겼다. 이거는 약간 카테고리가 신경뿌리병증이라는 걸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는 신경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마비가 오거나 힘이 빠지거나 다른 더 메이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더 그렇겠죠. 반드시 좀 수술을 해야 되는 네. 통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일단 통증으로 인해서 10m 이상 걷기 힘들 때, 그러니까 보행이 힘든 것이죠. 10m 갔다가 또 바로 쉬어야 되고, 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서 그게 10m 이내로 들어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흔한 마비의 패턴은 족하수라고 해서 발목이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수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허리 신경이 대소변을 관장하는 신경보다 더 윗 레벨에 있기 때문에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대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다가 갑자기 뭐 설사의 패턴으로 바뀌든, 아니면 설사의 패턴에서 갑자기 뭐 변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요실금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이런 대소변 장애가 오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뭐 이 기간에 따른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한 달 이상 내가 허리 통증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성장 치료도 하고 계신 걸로 봤는데, 사실 성장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새로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치료의 개념이랑 또 아이들이 키를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성장은 그냥 유전이거든요. 거의 99% 유전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한 얘기고요. 그렇지만 유전인 거는 알겠는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 내에서 최대한 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키가 저신장으로 전체 3%일 미만,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등 이내에 들어가면 이제 저신장증이라고 해서,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뭔가 머리의 문제로 인해서 덜 분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화 당뇨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성장 호르몬하고 하나의 수용체를 놓고 의자 뺏기를 하는 다른 호르몬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이 있는데, 의자 뺏기를 하는 그 물질들이 증가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위험 요소, 그리고 성장 저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성장 치료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그런 성장 호르몬 치료, 이거는 정상적으로 커가는 아이를 조금 키를 더 키우고 싶어서 부스터할 때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인데, 이거를 성장 치료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성장판 검사라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골든타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여아 기준으로는 7에서 8세, 그리고 남아 기준으로는 8에서 9세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사실 한 10살에서 11살 정도까지는 여자아이들이 키가 더 큽니다. 평균치를 봐도 더 커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더 빨리 크고, 그리고 이제 초경이라든지 2차 성징이 또 오고 나면 뭔가 조숙 같은 거를 해결하기도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적 옵션을 가지려면 여자아이들은 한 7, 8세가 적당할 것 같고, 남자아이들은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늦은 한 8, 9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키가 크는 패턴에 따라서는 1년에 6cm로 보는 경우도 있고 4cm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 또 체크가 한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최대 몇 센티까지 클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성장 호르몬을 키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가 개발될 때 했던 스터디는,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일생에 거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보고 또 한 번은 안 해보고 이러면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그런 스터디 디자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거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A, B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통계적으로는 쌍둥이는 거의 비슷하게 크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요 치료를 해보고 한 친구는 안 해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는 걸로 데이터를 보는 건데, 그냥 유의미하게 큰다라는 것만 되어 있지 몇 센치가 큰다 이런 거는 사실 검증하기 힘든 영역인 것이죠.
혹시 이런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나 운동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 사실 키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 정확한 타임에 많이 분비돼서 그게 최대한 수용체에 많이 부착되게 하는 게 가장 많은 숙제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의 피크 타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 10시에 자나요? 잘 안 자죠. 그래서 잠을 그때 자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아이가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빨리 재우는 거. 이게 1번이겠고. 그리고 이제 너무 탄수화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인슐린하고 성장 호르몬이 하나의 수용체를 놓고 이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게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먹는 걸 제한하거나 이런 거에는 좀 반대이거든요. 하지만 야식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한 밤 10시가 넘었는데 야식을 먹는데 차라리 뭐 돼지고기나 단백질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시가 넘었는데 라면을 한 그릇을 먹는다. 그럼 굉장한 탄수화물이 복용이 되기 때문에 성장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리고 야식을 줄여라. 이것도 다 못하겠으면 야식 중에서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게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나이 들수록 사실 성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육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노후화를 좀 지연하고 노후에 좀 꼭 해야 되는 운동이나 습관은 어떻게 있을까요? 노화를 지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근육량이거든요. 근육량이 근감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감소가 진행되면 근육이 둘러싸고 있는 관절, 특히 무릎이나 발목 같은 그리고 특히 고관절 같은 체중 부하 관절은 관절의 부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육이 마치 갑오처럼 관절을 둘러싸면서 이 관절, 연골이 받아내야 될 일을 근육이 다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 근육량이 줄면 연골의 부하가 계속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거창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헬스장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예를 들어 집이 10층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9층에서 내리는 거죠. 한 개 층만 해보고 내가 할 만하면 다음 내일은 8층에서 내려서 2개 층만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3개 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돈도 안 들고 어차피 가야 될 집에 가고 조금 일찍 내려서 다리 근육 만들고 참 좋고 편리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 재활의학과 많이 방문하는 분들의 어떤 비중? 많은 부상의 비중이 보통 어떤 증상이 많은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라켓 스포츠, 뭐 테니스로 인한 엘보우라든지 그리고 골프를 치다가 또 허리 부상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요새 또 워낙 러닝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러닝을 또 과도하게 하시다가 무릎 통증, 골반 통증, 또 발목 통증 이런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